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7살 여자입니다. 가끔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듣기만 했던 채널인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어쩌다 사연을 올리게 되었냐고요? 제가 만난 똥차 중의 똥차, 아주 역대급 똥차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대표님, 여기 이번 레깅스 디자인 시안이요. 저는 1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는 신규 스포츠웨어 브랜드 CEO입니다. 대기업 수준은 아니어도 꽤 여유 있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다만 회사를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살다 보니 연애와는 담을 쌓고 살 수밖에 없었죠. 송진, 이번 주말 알지? 꼭 나가는 거다. 알았다니까. 네가 하도 바빠야지. 이번엔 꼭 나가. 제발 너도 시집 좀 가라. 네네, 알았네요.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 동료의 지인을 말입니다. 자기 체면도 있으니 꼭 나가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친구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자리였죠.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연애며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한참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몰두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인이에요. 소개팅남의 첫인상은 매우 좋았어요. 그 사람 눈에도 제가 괜찮아 보였는지 저희 두 사람은 1개월가량의 썸 관계를 지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연애가 2년이 지났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처음 뵙던 날, 생각과 달리 꽤 많이 떨리더라고요. 투자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제품을 소개했던 저였는데 그날은 정말 달리기 하기 직전의 상태처럼 혀끝이 바싹 마를 정도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 어때?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사실 제가 가장 걸렸던 건 남자친구와 저의 나이 차이 때문이었어요. 에이, 이 누나가 또 이러네. 자기야, 진짜 괜찮아. 충분히 예뻐. 얼른 들어가자. 네, 제가 남자친구보다 연상이었습니다. 그것도 5살 연상이요. 사랑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애써 긴장감을 털어내고 미리 예약해둔 식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데 이거 쉽지 않겠다는 예감이 저를 감쌌어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모도 와 있었네? 분명 남자친구의 어머니만 뵙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모님까지 나와 계셨죠.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혼자 키우셨거든요. 어머님이 바쁘실 때마다 이모님이 돌봐주셔서 자기한테 이모는 키워준 엄마나 다름이 없다고 같이 나온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호칭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자친구의 엄마를 시모, 이모님을 이모라고 칭할게요. 호칭이 너무 길면 글을 읽으실 때 헷갈릴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그럼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모는 저를 보며 불편한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어차피 가족이 되면 자주 볼 사이니 어색해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앉아요. 지호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길래 나도 궁금해서 나왔는데 불편한 건 아니죠? 뭐 어차피 자주 볼 건데 뭐. 안 그래? 참네. 그럼 저기서 네 불편해요 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전혀 아니라며 생글생글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이래저래 인사를 하고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이모님은 저를 본격적으로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역할 분배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모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옆에서 이모라는 사람이 제 답변 내용을 듣고는 메모지에 적었죠. 정말로 무슨 취조받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가족관계는? 부모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 형제는? 뭐 다행히도 저런 기본적인 질문은 잘 넘어갔으나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었죠. 나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참네, 기억이 안 나긴요.
저 질문을 할 때 시모와 이모라는 사람의 표정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는 얘가 나이 많은 게 마음에 안 든다. 이 표정이었죠. 네, 지호 씨보다 5살 많습니다. 에이, 엄마, 요즘 나이 차이 아무 상관없는 거 알지? 지인이랑 나는 나이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그나마 남편이 나름 눈치 있게 잘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모는 질문 공세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노산 아닌가? 노산이 애한테 안 좋을 텐데. 나는 우리 지호 한 명이라 대는 꼭 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저 노산이라는 말에서부터 슬슬 저도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취조하듯이 질문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이 가지고 그것도 저를 마치 애 낳는 기계로 대하듯 말하는 태도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나이면 노산 아니냐, 애 돌볼 체력은 되겠냐 이러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가 생기면 낳겠지만 굳이 계획까지 하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지. 안 생기면 시술이라도 해서 낳아야지. 하여간 요즘 애들은 너무 무책임해. 안 그래 언니? 아니,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자기들 사는 게 어떻고 저떻고. 아유, 나는 무조건 손주는 있어야 하는데. 지인 씨, 뭐 혹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일 잘릴까 봐? 그러게, 뭐 복직 같은 거야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 직업을 못 들었네. 직장이 어떻게 되나? 네, 의류업체 격리 일 하고 있습니다. 와, 격리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랑 이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고 콧방귀까지 껴댔습니다. 격리? 네, 격리요. 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대인 적이 있었거든요. 소개팅을 하기도 했었고 연애 경험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제 직업이나 경제 능력에 대한 것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번 대인 후 다짐한 것이 혼인신고 도장을 찍고 나서 내 남편이 될 사람한테만, 그때 나의 직업과 사업체를 공개하자였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시모와 이모한테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지호야 대기업 직원이고 앞으로 승진할 일만 남았다만 그 나이에 격리직이면 그만둘 때까지 계속 그 자리 아닌가?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요. 결혼은 현실이니까. 시모는 애써 웃으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말로 안 했다 뿐이지 표정으로는 이미 이 결혼은 반대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시모 말은 자기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한 지 1년 차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이고 앞으로 승진할 기회가 널려 있는데 너는 그 나이에 격리면 거기서 돈 버는 건 고만고만한 거 아니냐. 나이도 많고 능력도 그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했습니다. 지인 씨, 아니 우리 지호보다 나이가 많은 거지. 나한텐 딸뻘이니까 말 쉽게 할게. 지인아, 솔직히 네가 생각해도 이 결혼은 우리 지호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니? 우리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 결혼한다 치자. 너는 우리 지호한테 뭘 줄 수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직장이 번듯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노산에다가, 아니 난 좀 그렇다. 아이고, 명자 언니.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처음 보는 자리인데. 지인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네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자식이라곤 지호 딸랑 하나잖니. 그래서 아까워서 그런 거야. 네가 이해해라. 뭐 직업적인 부분이야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거니 상관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못 참겠더군요. 심지어 이모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제 마음이 상할까 봐 거둔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의 불난 집에 불 붙이는 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도 좀 그렇네요. 한참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입을 열자 시모랑 이모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저를 바라보더군요. 입을 다물고 눈치나 보고 있던 남자친구도 말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뻘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마 지호 씨가 평생 여자랑 결혼 한번 못하게 되는 거면 그건 어머님 탓이 반 이상은 차지할 것 같아요. 뭐? 어머, 언니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도 저 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저는 조곤조곤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제가 지호 씨한테 뭘 줄 수 있냐고요? 글쎄요. 그건 저도 결혼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어머니, 대기업 들어간 거 그거 지호 씨가 노력해서 들어간 건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자꾸 노산노산 하시는데 계산해보니까 어머님도 제 나이 정도에 지호 씨 낳으신 거 아니세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지호 씨 지금 거의 바보처럼 침만 흘리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호 씨 머리 나빠? 아픈 데 있어? 아니지? 성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끝내는 거지. 지금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너랑 결혼하기에는 조건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나이도 많아 능력도 없어. 안 그래요, 어머니? 어머님이랑 이모님 말씀하신 게 이거죠? 그럼 제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지호 씨 인생을 제가 막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지호 씨, 밥값은 지호 씨가 좀 내주라. 대기업 다니잖아. 잘 지내?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나온 건지 스스로한테 놀라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쨌든 전날 저는 남자친구 놈한테 파혼을 선언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뭐 사실 파혼도 아니죠. 그냥 인사하러 갔다가 끝내버린 거니 말이에요. 자리를 박차고 나온 직후 남자친구는 1개월가량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전화를 해대고 집 앞이며 회사 앞까지 찾아오고 아주 난리였죠. 지은아, 나 너무 힘들어. 너 이렇게 끝낼 수 있어? 나는 못해. 지은아, 나는 너랑 못 헤어져. 저런 식으로 술에 취해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일도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아예 전화를 받지를 않았거든요. 깽판을 치고 헤어진 지 2개월에 다다랐을 때였을 겁니다. 새벽에 정막을 깨고 제 핸드폰이 울려댔어요. 부수수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던 저는 이내 잠옷바람으로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시모한테 온 전화였죠. 저한테 다시 만나자고 울고불고 했던 남자친구가 죽겠다며 수면제 한 통을 먹었다면서 말이에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눈이 퉁퉁 부은 채 남자친구 옆을 지키고 있는 시모와 위세척을 마치고 기진맥진 기절한 듯 잠들어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독하다 독해. 애를 사경으로 내몰아? 너희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아이고 지호야. 저한테 독하다며 원망 가득한 소리를 내뱉던 시모는 자기 아들 죽는 꼴은 못 본다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것도 제가 마음이 동해야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도 남자친구가 미워서 싫어서 헤어지자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퇴원을 한 후 결국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나는 너희 어머님, 이모님 아직 보고 싶지 않아. 솔직히 결혼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분간은 연애만 하자. 그래. 그러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괜찮아, 지인아. 단, 저희의 만남에서 결혼은 뒤로 미뤄두고 말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시모가 불화의 씨앗이 되었죠. 아들, 지인이랑 있어? 언제 들어와? 정말이지. 제발 아니길 했는데 왜 이런 막장 같은 일이 저한테 벌어졌던 걸까요? 심지어 시모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해프닝이 있었죠. 정말 무수히 많은 해프닝이 말입니다. 그중에 가장 진절머리 나게 했던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랑 남자친구가 같이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시모와 이모의 시야를 벗어나서 오로지 저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신나게 짐을 풀고 방문을 나섰는데 제가 누굴 만났는 줄 아세요? 네,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시모와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저희 바로 옆방에서 나왔어요. 어머, 얘, 너희 여기서 묵니? 어머, 이게 웬 우연이야? 명자야, 지호 와이프 될 아가씨야? 어머, 반가워요. 시모는 아닌 척 놀란 척했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저희가 어디에 묵는지 알고 온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떻게 알긴요. 남편 폰에서 발견한 카톡 내용 덕분이었죠. 시모와 마주치고 난 후 떨떠름한 기분으로 남친 차에 올라타서 기다리는데 남친 폰이 울렸습니다.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모한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인이게 눈치 못 챘지? 내일 아침 같이 먹자. 너희 어디 식당 가는지 카톡해주면 우리가 모르는 척해서 합석하면 되잖아. 아들, 엄마도 아들이랑 제주도에서 사진 남기고 싶어.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글로 적어서 이런 거지 저 톡을 보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위의 내용을 보니 숙소도 남친이 알려준 거였어요. 심지어 옆방으로 잡아주기까지 했더군요. 이거 뭐야? 지금 사람 바보 만들어? 차 밖으로 내려 남친한테 폰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말이에요. 미안해. 그런데 엄마가 나 혼자 키운다고 이런데 제대로 온 적이 없어서 이번에 내가 해드린 거야. 미안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자기가 넘어가 주라. 이해해달라고 안 할게. 자기 기분 상한 거 알아. 그래도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줘. 엄마 생신 겸해서 모시고 온 거야. 그래요. 자기 엄마한테 자기가 효도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걸 맡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부모한테 효도는 자기 혼자 해야죠. 저를 왜 끌어들여요? 그래, 그러자. 그런데 나는 자기 어머님 생신 같이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 너희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 나 신경 안 써. 그런데 그건 너 혼자 해. 서운해? 그런데 이건 자기가 넘어가죠. 자기도 알잖아.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상처 줬던 것 때문에 나는 자기 어머니랑 마주하는 거 싫어. 생신 챙겨드리는 거 그건 내가 관여 안 할게. 그런데 나는 거기서 빼줘. 저는 남자친구한테 니네 엄마랑 나랑 만나는 일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시모랑 나랑 얼굴 부딪힌 건 방금 전 복도에서 마주친 게 끝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숙소를 따로 잡았습니다. 나는 거기 불편해서 못 있는다고 말이에요. 지인아, 나야. 문 좀 열어줘. 결국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랑 뭘 어떻게 정리한 건지 짐 싸들고 제가 있는 숙소로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짧았다면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야 둘이서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여행 내내 찜찜한 기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시모와 마주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저한테 종이백을 하나 건네더군요. 이게 뭐야? 몰라, 엄마가 자기 갖다 주라던데? 어머님이? 왜? 왜긴 자기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말했잖아. 엄마도 나름 마음에 계속 걸려한다고. 빨리 열어봐. 갑자기 웬 선물인가 싶어 남자친구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봤는데 세상에 뭐가 들어있었는 줄 아세요? 부적 한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부적이요. 그 부적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진짜 너무하네. 그치, 자기야? 제 눈치를 보며 남자친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당사자인 저는 어땠겠어요?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을 거는 남자친구의 말에 대꾸조차 할 수 없이 말이에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그런지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실수할 것 같아 황급히 화장실로 향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듣지 말았으면 하는 내용을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그냥 좋은 부적이라고 하면 지인이 쟤 안 믿는단 말이야. 뭐라고 설명해?
아, 몰라. 그냥 티 안 나게 내가 하라는 대로 포장을 하니까는. 남친놈이요. 자기 엄마랑 짜고 친 거였어요. 남친은 제가 온 건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엄마랑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 나 몰라. 어떻게 설명해. 쟤 화나면 진짜 얄짤 없단 말이야. 그래도 줘. 승희 이모가 있지? 승희 이모가 하는 말이 너랑 지인이 걔 궁합 보더니 여자가 너무 세서 못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럼? 네 복이랑 이런 거를 지인이 걔가 다 가져간다잖아. 너희들이 계속 만나려면 지인이 그 계집에 길을 좀 꺾어놔야 한대. 그거 속옷이랑 이불, 가방, 신발장, 머리맡 이런 데에 싹 붙여두라고 해. 알았지? 좋은 부적이라고 하고. 엄마 지금 너희 있는데 근처에서 모임하고 있으니까 이따 데리러 와라. 통화 음량이 커서 수화기 너머로 시모가 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던 저는 시모의 대답을 듣고 기가 차서 뒤에서 한참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번뜩하고 뇌리에 생각이 하나 스쳤죠. 자기야,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서 어쩌지? 선물이라도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어머니 지금 어디 계셔? 모시고 백화점이라도 가자. 저는 남친놈을 앞세워서 시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을 한다며 저희가 있는 근처 식당에 있더군요. 자기 먼저 들어가 있어. 나 화장 좀 고치고. 그래도 예쁘게 보여야지. 나 처음 뵙는 분들인데. 충분히 예쁘다니까. 알았어, 얼른 들어와.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뻔뻔한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남친놈도 그 검은 속내를 숨긴 채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 보이며 휙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그 두 모자에게 개망신을 주고 싶었죠. 저는 밖에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복수 앞에선 쪽팔림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시모와 남친놈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시모의 친구들도 말이에요. 왜냐고요? 제가 시모가 준 부적을 가슴팍에 떡하니 붙이고 들어갔거든요. 아예 개망신을 줘버릴 작정으로 말이죠. 시모 친구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리고 남친놈과 시모는 저를 끌고 나가려고 아등바등 난리였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처음 뵙는데 인사 제대로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가야지. 우리 밥도 아직 안 먹었잖아. 저희 밥 먹어도 되죠?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가?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응. 차마 친구들 앞이라 큰 소리를 못 내고 시모는 이를 악물고 제게 나가라고 난리였어요. 왜요? 저 이거 어머님이 주신 대로 한 건데. 제가 기가 너무 세서 지호 씨 힘들 거라고 했다면서요? 지호 씨도 어머님이랑 다 얘기하고 나한테 갖고 온 거잖아. 미리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미리미리 붙이고 다녔을 텐데. 어머니, 이제 좀 마음이 놓이세요? 그렇게 아드님이 약해서 어떡해요.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 됐잖아요. 예,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저는 시모 손을 뿌리치고 남은 부적을 시모 앞에 놓인 연포탕 냄비에 담궈버렸습니다. 시모와 그 친구들은 제 행동에 당황해서 허둥지둥 난리도 아니었죠. 시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는 저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노발대발 난리였습니다. 뭐긴요. 기센 년이 승질 부리는 거죠. 뭐 길을 꺾어요? 뭐?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당장 사과 안 해? 사과는 당신이 해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적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이냐. 그거를 아들 시켜가지고 들려보내냐. 저는 시모 친구들 앞에서 시모한테 면박이란 면박을 다 주었습니다. 솔직히 그럴만하지 않나요? 야, 저거 국 잘 끓으면 잘 저어서 네가 마셔. 그럼 네가 내 기 가져가는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너 살려보겠다고 비싼 돈 줘서 지은 걸 텐데 네가 꼭 다 먹어. 알았지? 나 먼저 간다. 너희 엄마랑 데이트 잘하다가 들어가. 식당을 나서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쪽팔린 거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두 모자가 지은 썩은 표정을 여러분도 보셨어야 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지인아,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왜? 너희 엄마가 나 붙잡아 오래?
아니면 뭐 부적이라도 더 붙이게? 나는 너랑 할 말 없어.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전해. 나한테 정말 사과할 생각이 있으면 직접 사과하시라고. 남자친구는 헐레벌떡 저를 쫓아나왔어요. 남친놈이 자기네 엄마가 진짜 미안해한다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길래 사과할 거면 직접 사과하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질적거리면서 매달리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말이죠. 얘기를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너희 엄마랑 와서 나한테 직접 사과하던가 헤어지던가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본심이 튀어나오더군요. 야, 송진! 너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부적을 받아오지. 뭐라고? 솔직히 맞잖아. 나 주변에서 내 나이대 애들 소개시켜준다고 소개받아 오라는 연락 진짜 많이 오는 거 알아? 직장도 나랑 비슷한 그런 애들. 그래도 나는 네가 있으니까 그거 다 싫다고 거절한다고. 그럼 너도 나한테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소개팅을 권유한다고 하더군요. 자기 또래에다가 직장도 저보다 좋은 여자애들을 소개시켜준다는 걸 자기가 다 거절했으니 칭찬해달라. 너도 나한테 어느 정도는 수그려야 한다. 이런 뜻이었겠죠?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 좀 알아달라고 징징거리는 꼴이 정말 밉살맞아 보였습니다. 있는 인권 그 자식 정강이를 걷어차버렸어요. 아! 너 진짜 왜 이래? 왜 이래? 너야말로 애가 왜 이러니? 너 생각이라는 게 있긴 한 거야? 그리고 누가 너한테 나 만나달라고 붙잡았어? 그렇게 네 또래 능력 좋은 여자애들 만나고 싶으면 만나. 나도 아쉬운 거 없으니까. 알았어? 어휴, 미안하다. 나이 많은 여자라서? 마음 같아서는 한 대 더 걷어차고 싶었지만 그것도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 갈 길 가버렸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고 난리를 치긴 했는데 그런 거에 일일이 반응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 있는 저에게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너 잠깐 나 좀 보자. 나 지원의 회사 앞이다. 너희 회사도 이 근처라며? 잠깐 나와. 휴모한테 걸려온 전화였죠. 잠깐 얼굴 좀 보자고 말입니다. 아마 남친놈이 자기 엄마한테 저희 회사를 알려주면서 가보라고 했겠죠? 제가 헤어지자고 할까 봐서 말이에요. 저는 할 말 있으면 회사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여자가 저를 자기 아들보다 능력 없는 여자라고 무시했던 게 생각이 나서였어요. 직접 보고도 나한테 그전처럼 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대표님, 지인분이라고 오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표정으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오더라고요. 예, 대표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긴요. 제가 대표니까 대표라고 하는 거죠. 뭐? 아니 너 격리일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했잖아. 네, 제가 대표 겸 격리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시모는 수치심인지 놀라움 때문인지 파르르 떨더군요. 정말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시모는 저 대화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돌변했냐고요? 지금도 헛웃음이 나네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예비 시모로 말입니다. 정말 신사임당인 줄 알았네요. 사무실 내부를 구석구석 둘러보며 책상에 있는 제 명패를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며 제가 진짜 대표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머, 얘, 너 진짜 대표 맞네? 어머, 너 젊은 애가 여자 혼자서 이렇게 한 거야? 너 대단하다.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웃기죠. 사람 태도가 저렇게 순식간에 바뀐다니 말이에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 반응이었죠.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는데 참 가엾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데 돈에 움직이니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하실 말씀이 뭐세요? 아니, 별거 없었어. 아유, 내가 눈치가 없었네. 바쁠 텐데 내가 와가지고. 얼른 이래.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얘기하려고 온 거야. 내가 아가 너한테 너무 무리하게 군 것 같아서 얘. 내가 미안하다. 혹시 마음 상한 거 있으면 마음 풀어.
어? 얼른 일해. 나갈게. 이따 저녁에 보자. 저한테 아가라고 부르질 않나. 저는 제가 예비 시모를 본 이후로 저렇게까지 저한테 많이 웃어주는 거 처음 봤었어요. 분명 지난번 일에 대해 따지러 온 거였을 텐데 제가 회사 대표라는 걸 알고 난 후 태도를 싹 바꿔먹은 거였죠. 그래, 내가 받은 그대로 복수해주고 끝내마 라는 심정으로 저녁 초대에 응했습니다. 남친놈도 그새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들은 건지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지인아, 연애 시절 내내 한 번도 저를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온 적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서로 회사 사람들 마주치면 불편하니까 퇴근하고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 어디 식당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장소를 정해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모가 다녀간 바로 그날 당일 남친이라는 인간이 꽃다발까지 손수 들고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쫑알쫑알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엄마, 우리 왔어. 아이고, 지인이 왔니? 고생했네. 얼른 들어와. 어머, 우리 조카 며느리 왔네. 오랜만이네. 그렇지? 여기는 우리 아들. 안녕하세요. 지우형 이종사촌 동생이에요. 손민혁이라고 합니다. 형수라고 불러도 되죠? 형수 반가워요. 남자친구놈 집에 들어서는데 시모에다가 이모, 그리고 이모의 아들까지 버선발로 뛰쳐나와 저를 마중하더라고요. 세상 환하게 웃으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론 씁쓸하더라고요. 사람 마음보다 돈이 먼저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복수에 있어서 감정은 사치 아니겠어요? 밀려드는 씁쓸함을 무시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온갖 음식이 식탁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어요. 무슨 동네 잔칫날만큼 말입니다. 남편이 입에 맞냐 어쩌냐 이것 좀 더 먹어라. 그 집 식구들은 저라는 사람 하나 비위 맞추겠다고 난리였죠. 아, 어머니, 이거요.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저는 시모한테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건넨 종이봉투를 열기 전부터 온갖 설레발을 쳤죠. 어머, 얘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가족들 사이끼리 뭘 이런 걸 굳이 챙겨. 어머, 이게 뭘까나? 어머, 내 말이 맞지? 지인이 애가 사람 괜찮다니까 그래. 어머, 그러게나 말이다. 얼른 열어봐. 궁금해 죽겠네. 저를 제외한 그 집안 식구들 모두가 그 봉투에는 뭐가 들었을지, 자기 것은 없는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금세 무너졌죠. 이게 뭐니, 지인아? 시모는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고요? 부적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처럼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사주랑 궁합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지호 씨한테 물어봐서 어머니랑 제 궁합도 봤거든요. 가족이 될 사이인데 서로 합은 잘 맞는지 봐야 하잖아요. 진아, 장난이 너무 심했다. 엄마 놀란 것 좀 봐. 남친놈은 이상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되도 않는 농담을 던졌죠. 어? 장난 아니야. 자기야, 내가 뭐하러 이런 걸로 장난을 쳐? 어머니,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 사주가 사람 잡아먹는 사주라고. 저도 센데 어머님도 세서 둘 중 하나는 좀 기를 눌러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어머님이 주신 부적으로 많이 눌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머님 걸로 해봤어요. 저 때 제가 얼마나 고소했는 줄 몰라요. 시모랑 이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화를 간신히 참고 있었고요. 남친놈이랑 그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벙벙해 하는 꼴이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부들부들 떨면서도 제 비위를 다 맞추더군요. 어머니, 이모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식사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어머니, 그 부적 말이에요. 속옷이랑 어머니 침대, 화장실, 신발장엔 꼭 붙이셔야 해요.
지호 씨 나 갈게. 안 나와도 돼. 시모는 알았다고 하며 웃는데 저를 보았습니다. 시모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가자, 지은아. 남편 놈은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밖을 나섰죠. 지은아, 너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응? 뭐가? 남편 놈은 자기 엄마가 부적 가지고 저한테 한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며 이야기했습니다. 웬일로 눈치가 있더라고요. 뭐? 자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그런 거 마음에 안 담아도. 아니, 생각해보니까 궁합 이런 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서 나도 진지하게 구한 건데. 왜? 자기 기분 나빴던 거야? 아니, 자기 마음이 그랬다고 해도 오늘 자리가 자리인데 엄마가 많이 무안하셨을 것 같아서 그랬지. 그런 거 아닌데. 자기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보다. 나 거래처 대표들 다 내 또래 남자들인데 걔네들이랑 상의해서 오늘 선물도 준비한 거였거든.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이게 세대 차이인가? 남편 놈한테도 갚을 게 남아있었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그 자식이 저한테 한 말 그대로 했어요. 내 주변에는 내 나이 또래에 사업 크게 하는 남자애들이 많다. 걔네한테 조언을 구해서 준비한 건데 너랑 나랑 사는 세계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는 건지 자기도 다 이해한다면서 큰 소리 치더군요. 그 뒤로 한동안은 제가 누굴 만난다거나 미팅한다고 할 때마다 누구누구 있는 거냐, 남자만 있냐 이런 걸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하는 중이니 방해하지 말라며 연락을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제 돈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좋았던 건지 남친은 굴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 결혼을 닥달했습니다. 시모도 말이에요. 아가 바쁘니?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나 지훈의 회사에 왔다가 너랑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시간 되면 같이 점심이나 먹자. 그 후로 시모는 저희 회사 근처를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갑자기 점심을 먹자, 커피나 한잔하자 이런 빌미로 말입니다. 너희 식은 언제 올릴 생각이니? 시모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저와 자기 아들의 결혼을 진행시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얘기를 정확히 하지 않아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나는 너희가 어차피 결혼할 거면 빨리 식을 올리면 좋으니까. 아예 그리고 이거는 지호랑은 얘기 안 한 거긴 한데 너희 어차피 식 올려서 같이 살 거면 지호 걔를 너희 회사로 옮기라고 할까 봐. 와, 정말 시모라는 여자 돈에 움직이는 여자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아들을 제 회사에 공동대표나 뭐 그런 거로 취직시켜서 같이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아니, 혼자보다 둘이 하는 게 더 사업도 커질 테고 너도 알다시피 지호 걔가 머리가 좀 좋아? 너희 둘이 하면 내 사업도 더 커질 것 아니야. 그럼 제가 지호 씨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머니. 그건 저한테도 좀 중요한 문제라서요. 어머, 그래. 아유, 그래도 네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머리가 좀 빨리 돈다, 그치? 아이,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봤던 민혁이 있지, 지호 이종사촌. 걔도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 얘가 너희 회사를 알고 있더라. 아니 뭐 다른 뜻은 아니고 뭐 요즘 인턴 이런 거 있다며 그거 한번 써보라고 하려고 하는데, 응? 욕심도 많죠?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집안 식구들 저한테 빨대 꽂으려고 한다는 걸 말입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시모를 돌려보냈어요. 이제 슬슬 끝내야 하는데 어떻게 크게 한번 복수를 하고 끝내야 하나 고민했죠. 그날 저녁에는 퇴근 후에 남편놈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한 날이었는데 아휴, 너무 꼴 보기 싫었어요. 자기야, 나 오늘 야근 데리러 못 가서 미안. 저녁 맛있게 먹고 들어가요. 남친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타이밍 좋게 먼저 약속을 파토내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이나 한잔 했습니다. 신이 돕는다는 걸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저는 친구들과 찾은 술집에서 남친놈과 그 사촌 동생을 목격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와 친구들이 있던 뒷자리에 그 친구들이 자리를 잡았죠.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어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얼굴을 볼 수는 없는 구도인지라 그 인간들 제가 앞 테이블에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야, 저기 뒤에 네 남자친구 아니야? 친구랑 온 건가? 제 친구가 먼저 발견한 거였어요. 저의 상황을 알고 있던 친구라 그냥 다른 자리로 옮기려던 찰나에 제가 그 인간들 대화를 듣게 되었고 저와 친구는 그대로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아, 송지인 진짜. 야, 너 이번에 무조건 들어가면 송지인 걔 약 좀 만들어야 돼. 알았지? 알았다니까 형. 걱정 마. 와, 그런데 그 여자 진짜 장난 아니더라. 기가 어휴. 그러니까 네가 약점을 제대로 만들어서 증거를 잡아야 돼. 야, 우리 진짜 잘해보자. 어? 집안 일으켜 보자고.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 인간들 계획이 뭐였는 줄 아시나요? 시모가 저희 회사에 인턴에 좀 꽂아달라고 했던 그 조카 있죠? 그 조카를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 해서 저랑 남친놈 결혼 전까지 저를 꿰어내가지고는 바람핀 증거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거 증거 사진이나 이런 거 딱 갖고 있다가 혼인신고하고 내가 그 회사 공동대표나 뭐 이런 거 지분 있는 걸로 슬쩍 걸쳐놓고 몇 개월 있다가 그 사진 딱 터트리는 거지. 그럼 임마 형한테 위자료가 얼마나 떨어지겠냐고. 그 회사도 나한테 넘어올걸? 형 대박이다. 아니 이모랑 형은 그런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미쳤다 미쳤어. 이거 진짜 잘 말하면 대박이겠는데? 친구와 저는 그 인간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송진, 너 정신 차리고 일단 저거 녹음해. 제가 신이 도왔다고 했죠? 그날 저랑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녹음하라는 친구의 얘기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 최대한 가까이 휴대폰을 대서 그 인간들 대화를 녹음했죠. 증거는 뭐가 됐든 확실해야 효력이 있는 거니까 말이에요. 친구 덕분에 정신줄 잡고 정말 철저한 복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그 주 주말 저는 남편놈과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지호씨 공동대표 얘기 말이에요. 그래. 생각은 좀 해봤니? 시모는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더군요. 남편놈도 말입니다. 뭐야, 둘이 나 몰래 만났어? 무슨 얘기한 건데? 모르는 척 하기는 모자 둘이서 짜놓고 아주 가증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랑 얘기 좀 했어. 어머니,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혼자 일하기도 버겁고요. 아무래도 일 진행 상황을 알려면 지호 씨가 결혼 전부터 이랬으면 하는데. 지호 씨, 자기 생각은 어때? 나야 좋지. 나도 자기 혼자 그 큰일을 해내는 거 보는 게 안쓰럽기도 했고 내가 도와줄게. 어머, 너무 잘 됐다. 그래, 너희들이 잘 진행해봐. 아유, 너무 보기 좋다 정말. 그러게요. 저도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지호 씨, 그러려면 지금 회사 정리해야 하는데 괜찮겠어? 나는 이왕 하는 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 얘 당연히 정리해버려야지. 안 그래 아들? 그럼 걱정하지 마 자기야. 내가 내일 당장 가서 사직서 낼게. 우리 잘해보자. 자기는 나만 믿으면 돼. 모든 게 제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었습니다. 남편놈은 정말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온갖 허세가 들어서는 리스로 외제차까지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놈이 사표를 낸 그 주 주말, 저는 남친놈과 그 집 식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핑계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제 변호사 친구도 함께 동석했죠. 저희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집 식구들은 언제 산 건지 온갖 명품을 잔뜩 휘감고 들어섰습니다. 어머, 어머니, 그거 이번에 나온 제품 아니에요? 어머, 얘가 딱 알아본다니까.
그래,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제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았는데 내가 추리하게 다니면 너희가 뭐가 돼? 찔러버렸지 뭐. 할부로 했어. 걱정 마.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가 갚아주겠지 뭐. 근데 저분은 누구신가? 아, 제 친구예요. 너무 친한 친구라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친구 박설아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 얼굴이 너무 좋다. 혹시 애인 있어요? 우리 민영이도 결혼해야 하는데. 웃기지도 않죠. 욕심이 많아서 제 친구 직업이 변호사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아들은 어떠냐며 이모라는 인간이 불쑥 끼어들더라고요. 뭐 그거야 그 식사 자리가 끝나면 쑥 들어갈 내용인지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들려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요. 그 집 식구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저는 이제 본격적인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뭘 준비한 거야? 지인이 너 또 부적은 아니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번 남편놈과 그 사촌동생이라는 인간의 대화 내용이 틀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루마는 서늘해졌습니다. 그 집 식구들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가는 걸 목격할 수 있었죠. 녹음 파일이 다 끝나고 제 친구는 그 집 식구들 앞에 내일 접수하게 될 고소장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 혼인빙자 사기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모르셨죠? 지호 씨,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네요. 네? 아니, 지인아, 이거 우리 맞아? 너 지금 뭐 잘못 들고 온 거 같은데? 자기야, 이건 너무 실수다. 남편 놈은 끝까지 오리발이더라고요. 시모랑 이모라는 인간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아들들이 많냐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서 어떻게 아냐면서 말입니다. 아, 걱정 마세요. 여기 동영상도 있어요. 어찌나 두 분이 대화에 열중하시던지 직원한테 부탁해서 찍은 건데 눈치 하나도 못 채더라고요. 내 입으로 소송 바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실 거 있으시면 저 말고 이 친구한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아세요. 가자. 그 집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졸지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알아보니 혼인빙자 사기죄로 묶어넣을 수 있다더라고요. 벌금도 벌금이고 잘못하면 실형까지 살게 될 만큼의 무서운 죄목이었죠. 다음 날 저는 친구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놈은 계속 전화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회사에 찾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경비업체가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죠. 지인아, 나 회사도 그만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 나 당장 외제차도 샀고 엄마랑 쓴 카드값이며 나 진짜 우리 집 팔아도 못 살아. 제발 취소해주라. 어? 제발.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했어?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잖아. 나는 제안만 했어. 그걸 듣고 돈 쓰고 회사 그만둔 건 너였고. 그리고 너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하는데 너희 엄마 그리고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앞으로 더 땅 깊숙이 처박힐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알았니? 남편 놈은 저한테 합의금을 주고 싶어도 자기 집을 팔아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제가 합의금을 꽤나 크게 제시했거든요. 더군다나 제 회사 한번 꿀꺽 해보겠다고 잘 다니던 회사도 사직서냈죠. 허세 부린다고 외제차에다 명품까지. 그 집안은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 인간 회사에 복직도 못하게 그쪽 업계에 재직 중인 제 지인을 통해 그 일을 퍼뜨렸죠. 소문을 듣자 하니 정말 그것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 하더라고요. 하긴 누가 받아주겠어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 회사를 꿀꺽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저와 친구는 아직도 그 일을 얘기할 때면 제 조상신이 저를 돌봐주신 거라고 해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똥차를 탈 뻔한 걸 구사일생으로 벗어났으니 말입니다. 지금 저는 다시 제 일에 몰두하며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랑도 시작하게 되었죠. 제 배경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 송지인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똥차가 가도 벤츠가 온다고 하더니 정말 좋은 벤츠를 만난 것 같네요. 와, 이렇게 길게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느새 이야기가 이만큼이나 길어졌네요. 이제는 그만 글을 마쳐야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똥차를 만나는 일 없이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기적적으로 찾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심장이 벌떡벌떡합니다. 찾을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여동생을 찾게 되어 기뻐서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제 동생을 찾게 된 이유가 정말 기구했거든요. 30년 전 제가 8살 때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게 된 것은 제가 예비신랑과 결혼을 약속하며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소중한 동생이 그곳에서 식모 취급을 당하며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눈이 뒤집히는 것이 제 동생을 괴롭혔던 그것들을 어기적 씹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의 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아이디어로 낸 제품이 여러 번 히트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자 제가 사장이 되어 제 이름을 걸고 직접 제 상품을 팔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 고생도 많았지만 악바리처럼 버티며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며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니 결혼이니 부수적인 것들이 늦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제가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사장님께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끌렸던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며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도 저처럼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서로 통하는 것도 많아 여러 사업적인 이야기도 나누며 힘든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전 그이와 결혼을 약속한 후 자연스레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저는 부모님 두 분을 몇 년 전 떠나보내고 가족 없이 혼자인 상태였는데 그이는 오래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홀 어머니와 결혼한 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이의 말로는 시동생도 예비신랑의 일을 도우며 그이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기대하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늘 저를 배려하고 살뜰히 챙겨주는 그이를 보면서 시댁 식구도 그이처럼 분명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드리러 간 시댁의 이미지는 정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저에겐 모두 친절한 시댁 식구들이었지만 예비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매우 실망스러웠거든요. 애미야, 아직 상차리려면 멀었냐? 처음으로 네 시아주버니가 결혼할 여자라고 네 형님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니? 네, 어머니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 아유, 맨날 속 터져 못 살겠네. 가진 것도 없는 고아를 데려다가 가족으로 받아주고 먹이고 입혀줬으면 그만한 노릇은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여보, 형이랑 형수님 배고프시겠다. 엄마 말대로 빨리빨리 좀 준비하라고. 처음부터 나 쪽팔리게 만들 거야. 형수님은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라는데 당신은 집에서 놀면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정말 비교된다 비교돼.
아유, 밥만 축낼 줄 알지. 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식충이를 어쩌면 좋니? 그런데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동서를 막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밥 먹는 식사 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동서가 밥을 먹지 않고 시댁 식구들의 수발을 들며 중간중간 설거지며 청소며 집안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옛날 어른들의 말씀처럼 꼭 남의 집 식모살이 하는 사람처럼요. 예비시댁을 나온 저는 아무리 그래도 동서를 함부로 대하는 시댁 식구의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차로 저를 바래다주는 그 일을 향해 몇 마디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동서가 고아란 소리에 더욱 마음이 끌렸거든요. 30년 전 잃어버렸던 여동생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잃어버린 여동생을 걱정하며 그리워하셨습니다. 저 또한 단 한 번도 동생을 잊은 적이 없었고요.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저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언제나 저를 따르던 사랑스럽고 예쁜 여동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자세히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제 동생과 비슷한 또래의 예비 동서가 시댁에 당하는 모습을 보니 꼭 제 동생이 당하는 것처럼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 동생이 컸으면 딱 동서 정도 되는 나이였거든요. 아무리 시꾸라지만 동서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만히 보니 동서 챙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계속 일만 하고 자기라도 서방님한테 말해서 동서 좀 잘 챙겨주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기한테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있는데 재수 씨가 남들보다 좀 모자라거든. 그래서 알아듣게 하려면 가족들이 세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 재수 씨가 얼마나 멍청한지 말썽 일으킨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도 재수 씨가 그럴 때마다 뒷수습 하느냐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 그리고 오갈 곳 없는 고아를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솔직히 우리 집에 그 정도 봉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볼 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볼 때 동서 모자라 보이지 않았거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집안 살림이며 청소며 그렇게 야무지게 할 수 있겠어? 게다가 남들보다 부족하면 차근차근 가르쳐 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라고 봐. 예비 동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비 신랑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결혼도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였던 사람이지만 예비 동서에 대해 말하는 그의 모습에 그것이 전부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든 것이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인격이 결코 좋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이야 예비 신랑이 잘해준다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힘없고 가진 게 없어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그때도 그의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더 예비 신랑을 지켜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예비 시댁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후 전 예비 시모의 초대를 받게 되었고 다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비 동서는 혼자 주방에서 일하며 저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도와주기는커녕 동서를 종부리듯 하며 쉬기에 여념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라도 예비 동서를 도와주기 위해 팔을 걷고 직접 나섰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면서 예비 시모며 신랑이며 시동생까지 나섰지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 말리지 말아달라고 했죠. 그렇게 예비 동서 옆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도와주고 있는데 그날은 동서의 목에 저번에 볼 수 없었던 목걸이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목걸이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래전 보았던 것이긴 하지만 동서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으니까요. 30년 전 잃어버렸던 어린 여동생이 차고 있던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을 유독 예뻐했던 외할머니가
금은방에 직접 주문해 선물해 주었던 금목걸이였죠. 저는 떨리는 음성으로 예비 동서를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전해왔을 때 예비 동서에게 말을 놓기로 해서 편하게 물을 수 있었죠. 동서, 미안한데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야? 아, 목걸이요. 혹시 형님 이 목걸이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제가 고아인 건 형님도 잘 아시죠. 어렸을 때 가족을 잃어버려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건 제가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저를 경찰관 아저씨가 발견했을 때부터 이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고 보육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길에서 우연이라도 제 가족들을 마주치게 되면 이 목걸이를 보고 저를 알아보지 않을까 해서 계속 차고 다녔던 거예요. 저번에 형님이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제가 씻고서 깜빡하고 목걸이를 차고 있지 않아서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동서, 혹시 뭐 어릴 적 기억나는 건 없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특정할 만한 그런 것들 말이야. 저도 가족을 찾고 싶어서 생각해 보았는데 평범해서 딱히 특정할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단지 제가 어릴 적부터 붕어빵을 좋아했는데 언니가 그걸 알고 겨울만 되면 용돈을 모아 절 데리고 동네 붕어빵 장수한테 가서 붕어빵을 사줬던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아직도 그 기억만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언니의 얼굴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요. 그래? 그러면 혹시 동서 이름이나 가족들 이름은 기억나는 거 없어? 엄마, 아빠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부모님 이름이나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 잘 모르겠고 저희 언니 이름만 기억하고 있어요. 동서가 기억하고 있는 언니 이름이 뭔데? 민수요. 형님 이름이랑 똑같은 민수였어요. 그래서 처음 형님 이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신기하죠.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제 동생이 확실해 보였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동생은 저를 잘 따랐었는데 그런 동생이 예뻐 겨울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 동생에게 붕어빵을 사주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도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잃어버린 동생을 찾겠다며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갖은 애를 쓰셨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쓰며 나중엔 경찰청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 유전자 등록까지 했었는데 그런 동생을 예기치 못한 곳에서 너무도 쉽게 찾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섣부르게 행동했다. 만약 동서가 저희 동생이 아닐 경우 또다시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일단 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로 했죠. 그런 와중에 동서를 향한 예비시모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예비시모가 저희 동생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자 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저의 억장이 무너지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동서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던 중 간장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 바쁜 예비 동서를 대신해 제가 밖으로 나가 간장을 사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을 들어선 순간 믿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안 사람한테 간장을 사오라 말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라고. 능력 없어서 우리 집에 빌붙어 사는 너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네가 정신이 있니 없니? 만약 저래서 기분 나쁘다고 새아가가 우리 용석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무리 부모 없이 자라서 못 배워도 그렇지. 왜 이렇게 늘 모자란 짓거리만 하는 건지. 너 정말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봐라. 당신 또 문제 일으킨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집안에 분란만 일으킬 건데. 아, 이젠 정말 지친다, 지쳐. 단지 제가 바쁜 동서를 대신해 간장을 사러 갔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는 동서에게 트집을 잡아 예비시댁 식구들 모두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던 예비신랑까지 동서를 인간 이하 취급하며 막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예비시댁 식구들 모두 아무 잘못도 없는 동서를 괴롭히며 그녀를 자신들의 화풀이 대상처럼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동서는 제대로 맞서지도 못한 채 그대로 당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사오려고 했는데 형님이 바람도 쐴 겸 사다 주신다고 해서 말리지를 못했어요. 닥치고!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그런 허드렛 일 시켰다간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집안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다 내가 사업해서 돈 벌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나랑 결혼할 사람한테 알아서 기여할 거 아니야? 결혼하면 그 사람도 이 집안 먹여 살리게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처음부터 저런 거랑은 우리 둘째랑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데다 애도 못 낳는 것이 어떻게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니? 너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머리도 모자라.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아이도 못 낳아. 아유, 골치 아파. 둘째야, 지금이라도 너희 이혼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새아가랑 비교해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너는 왜 네 형처럼 제대로 된 며느리를 데려오지 못한 거냐? 네 형처럼 확실히 돈이 되는 걸 데리고 왔어야지. 당신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지? 앞으로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당장 이혼해버릴 테니까. 아, 아주 이 집안에서 내쫓아버릴 줄 알아. 네가 친정이 있어 형제자매가 있어. 너 여기서 나가라면 구하라 갈 곳도 없잖아. 알겠어. 미안해. 그리고 애미 너 몸 어느 정도 나은 거면 마트 알바 다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에 밥만 축내지 말고. 저 잘 먹고 잘 쉬어서 살찐 것 좀 봐. 가족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지 않겠니? 월급 다음은 전부 내 계좌로 보내는 거 잊지 말고. 마트 알바요? 저번에 일하다 무릎 다친 거 아직도 다 낫지도 않았는데요. 병원에서 다 나을 때까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야 네 사정이고. 그렇게 누가 다치라고 그랬어? 지가 잘못해서 다친 걸 어쩌라는 건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다. 점심 때 집에 와서 이 시어미 밥 차려주는 거 잊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끓어오르는 분노에 당장 집안을 뒤집어 엎고 싶은 걸 전 간신히 참았습니다. 동서가 제 동생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런 것도 있지만 동서가 고아라 의지할 곳 없는 오갈 곳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용해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들이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말하는 분위기를 보아 결혼 후 저 또한 이용해 먹으려는 저들의 속내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며칠 후 예비시댁에 놀러 가고 싶다는 핑계로 다시 한번 예비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가 제 동생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만약 동서가 제 동생이 맞는다면 그녀를 예비시댁에서 구해낼 생각이었죠. 설령 동서가 제 친동생이 아니더라도 그녀를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빼내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일자리를 주고 당분간 살 집도 마련해 주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도와줄 계획이었죠. 그런데 예비시댁을 방문한 날, 저는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기가 막힌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비시댁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도 동서는 가족들과 밥을 먹지 못하고 혼자 수발을 들며 집안 청소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가 국을 다 먹고 동서에게 국을 더 떠오라고 시키더라고요. 동서는 예비시모의 말대로 국을 떠다 줬는데 예비시모가 국을 동서 얼굴에 끼얹는 것이었어요. 너는 이걸 국이라고 떠왔니? 이런 걸 누구 보고 먹으라고? 미지근해서 다 식었잖니. 당장 데워서 다시 떠와라. 너무 놀란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젠 아예 자기들 식구가 되었다고 생각한 건지 제 앞에서 아예 대놓고 동서를 막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비 시동생과 그이는 그런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았고요. 동서는 그런 예비 시모에게 군말 없이 국을 데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곤 저희가 다 밥을 먹은 후가 돼서야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동생에게 시집아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을지 그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지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 했습니다. 가슴에선 피눈물이 흐르는 듯 했죠. 그 후 다 같이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먹게 되었는데 동서가 과일에는 입에도 손을 안 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시댁 식구의 눈치를 보여 그런가 싶은 마음에 제가 동서를 챙기며 물었습니다. 동서는 왜 복숭아 안 먹어? 되게 달고 맛있는데 한 입 먹어봐. 아니에요. 실은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저는 동서의 대답을 듣고 그만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서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30년 전 잃어버렸던 저의 여동생이 맞았던 것입니다. 저희 여동생 또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먹지 못했었거든요. 더는 의심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예비시댁 식구들 앞에서 바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을 비롯해 예비시댁 식구들의 그동안의 행동으로 보아 제가 동서의 친언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제 동생을 빌미로 저와 제 동생을 괴롭히며 무엇을 요구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예비시댁 식구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제 동생이 당한 만큼 저들에게 꼭 돌려줄 생각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을 향해 당장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볼 때 멍청한 건 내 동생이 아니고 바로 니들이라고 말이죠. 얼마나 멍청하고 인간이 덜 되었으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며 괴롭힐 수 있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챙기고 뒷바라지 해준 동생한테요. 제가 볼 때 예비시댁 식구들이야말로 제 여동생이 없으면 저들 주둥이에 들어가는 밥 한 톨 하나, 입은 옷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덜 떨어진 인간들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예비시댁을 나오며 몰래 동생에게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할 테니 꼭 제 전화를 받아달라고요. 사뭇 진지한 제 표정에 동생은 의아해했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서, 혹시 주변에 어머니나 서방님 있어? 아니요. 어머니는 친구들 만난다고 밖으로 나가셨고 그이는 출근했어요. 그러면 동서, 내가 지금부터 동서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줘?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형님. 동서, 내가 사실은 동서 친언니야. 네? 형님이 제 친언니라뇨? 갑작스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석 씨한테도 아직 말하지 않은 건데 나한테 사실 여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동생이 학교 끝난 날 마중 나가러 간다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가 사라졌었어. 우리 집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 안 가고 대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했던 동생이 그날 사라지고 만 거야. 내 동생도 동서가 하고 있는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겨울마다 동서 언니가 붕어빵을 사주었다고 했지? 내가 그랬거든? 내가 동생이 붕어빵 좋아하는 거 알아서 겨울마다 부모님 용돈 주신 거 모아서 종종 사주곤 했었어. 그리고 내 동생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고. 민정아, 모르겠어? 내가 바로 네 언니야. 겨울이면 네 손 꼭 잡고 붕어빵 사러 갔던 바로 네 언니라고, 민수 언니. 민수 언니? 정말로 민수 언니야? 언니가 내 언니 맞아? 내 이름이 민정이고? 그래, 민정아. 내가 바로 네 언니야, 민정아. 언니. 한동안 저희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핸드폰을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동생이 오해하고 있을까봐 동생을 버린 게 아닌 잃어버린 거라 몇 번이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도요. 동생에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도 해줘야 했는데 동생은 많이 아쉬워했지만 생각보다 덤덤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또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언니인 저를 찾아 감사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것인지 그간 풀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후 동생이 알바로 나가게 된 마트를 쉬는 날, 밖에서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동생의 친언니란 것과 이 모든 사실을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 집에서 동생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둘이 편하게 이야기할 곳은 저희 집밖에 없는 데다 동생이 혹시 찾아올까 저희 가족은 이사를 하지 않고 동생과 살던 집에서 쭉 살고 있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동생이 살던 집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리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여동생의 방까지도요. 살아있을 거라 믿고 있었지만 다 큰 동생이 찾아와 부모님이 지내던 안방이며 자기 방이며 이것저것을 둘러보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언니가 우리 민정이를 너무 늦게 찾았지? 정말 미안해. 아니야, 언니. 평생 찾을 수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라도 가족들을 찾고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언니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언니가 민정이를 지켜줄 거야. 이제 언니만 믿어. 알았어, 언니. 그런데 민정아, 언니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너를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왜 그걸 알면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사실 내가 그이와 결혼 전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니도 아주버니도 남편도 모두 너무 잘해줬었거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나보고 친딸 같다면서 어머니도 나를 아주 예뻐하셨어.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그이랑 결혼한 거고 사실 내가 고아라는 것 때문에 흠잡히기 싫어서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두었던 돈 전부 예단이며 혼수며 열심히 해갔었거든. 그랬더니 남편이며 시댁 식구며 모두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일을 관두고 쉬게 되자 가족들 모두 점점 돌변하더라.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거고. 그러면 차라리 이혼하지 그랬어. 저런 것들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믿고 계속 산 거야? 정말로 오갈 곳이 없어서 참고 살았던 거야? 내가 모았던 돈들
전부 시댁에 준 거나 마찬가지이니 당장 이혼하면 오갈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단 가족이란 생각에 참아 버릴 수가 없더라고. 나 사실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꿈이었거든. 그동안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생기자 그게 너무 행복했었어. 그래서 알면서도 당하고 살았어.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나 봐. 동생의 말을 듣자 더욱 안쓰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시댁에 그렇게 당하면서 참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거든요. 어릴 적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았으니 그 외로움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많이 무섭고 두려웠을 거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진구박을 받으면서도 시댁 식구를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일 테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그날 동생에게 따뜻한 밥을 해먹이며 오순도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덧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동생을 붙잡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너 그 집에서 나오자. 앞으로는 언니가 민정이 인생 책임져 줄게.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아직 서방님 사이에 아이도 없고 너 진짜 가정 여기 있잖아. 바로 네 언니인 나 말이야. 그러니까 너 그만 그 쓰레기 같은 시댁에서 나오라고. 언니가 도와줄게. 앞으로는 언니랑 살자. 다른 사람 집 말고 바로 우리가 함께 살던 여기 우리 집에서. 언니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우리 동생 하나쯤은 먹여 살릴 능력 돼. 부모님이 네 앞으로 남기신 재산도 있어. 언니, 나 정말 그래도 돼? 나 앞으로 언니랑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민정이 네 진짜 집은 그 망할 놈들이 있는 집구석이 아니고 바로 여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 쓰레기들은 이제 버려. 앞으로는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해. 언니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어, 언니. 정말 고마워. 하나밖에 없는 내 언니. 하는 걸로 봐선 예비 시댁에선 동생이 이혼을 원해도 안 놔줄 가능성이 컸습니다. 어디를 가도 동생처럼 자기들을 위해 줄 사람은 찾기 힘들 테니까요. 그러니 동생이 이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동생을 괴롭히는지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조금 힘들겠지만 증거를 모으는 잠시 동안 시댁에서 지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동생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핸드폰으로 음성을 녹음하게 시켰고 그동안 동생이 마트에서 일하며 벌었을 월급을 착취한 시모의 은행 계좌가 찍혔을 동생의 통장도 잘 챙겨놓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동생에게 저지른 정신적 학대는 분명히 범죄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동생이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저는 그 동생 시댁 놈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직도 저와 결혼할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던 예비 신랑 놈이 제 무덤을 파더라고요. 자기야, 사실 그동안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어차피 우리 결혼도 하게 될 거고 이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어차피 우리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무슨 이야기인데? 편하게 이야기해봐. 실은 지금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을 주긴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이러다간 힘들게 키워놓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주면 안 될까? 어차피 앞으로는 내 회사가 자기 회사 되는 거고
자기 회사가 내 회사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 망하면 자기도 같이 망하는 거라고. 알겠어.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일단은 나도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 회사 투자하는 거 생각해 보는 거지? 고마워, 자기야. 정말 고마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처럼 쓰레기놈 회사에 내가 투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단지 제가 그렇게 답을 하면 예비신랑 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신랑의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예비신랑의 회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히트 상품을 내며 잘 나갔던 회사였던 거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예비신랑 놈의 회사가 이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깡통 회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히트 상품을 내며 회사 매출이 오르자 예비신랑 놈이 그 후 몇 가지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내놓은 것들마다 줄줄이 말아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직원들 월급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고요. 당장 내일 망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니 예비신랑 놈의 말은 저에게 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신랑 놈은 저의 말에 제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 확신을 했는지 또다시 일을 벌이더라고요. 본인이 대히트칠 신제품을 개발했다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물건들을 마구 뽑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남에게 돈까지 빌려서요. 제가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자기가 빌렸던 돈들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 스스로 망하겠다는데 더는 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예비시모와 시동생 예비신랑까지 세 사람을 모두 정신을 차리게 해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요. 저만 적당한 때에 저희 동생을 데리고 예비시댁을 떠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동생에게 갑작스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언니, 어머니가. 다급하게 자신을 살려달라는 동생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예비시모의 목소리와 함께 물건들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려달라는 다급한 동생의 말에 재빨리 예비시댁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예비시댁의 집 아파트 벨을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제 동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비시모에게 맞았는지 동생의 머리를 다 헝클어져 있더라고요. 예비시모라는 인간이 기어이 제 동생에게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광경을 예비신랑 놈과 시동생 놈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고요. 아이고, 세아가 밤늦게 여긴 무슨 일이니? 네 동서가 요즘 내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아서 잠시 혼내주고 있었다.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 자기야, 엄마 말이 맞아. 밤늦게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여긴 신경 쓰지 말고 우린 잠시 밖에 나가자. 참을 수 없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다 됐고, 너희들 지금 내 동생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동생이라니. 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지금 내 동생 때리고 있잖아. 당신 며느리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친동생이라고. 이제 너희 같은 것들이랑은 전부 끝이야. 전부 끝장. 동생이라니? 자기 동생 같은 거 없었잖아. 자기 외동딸 아니었어? 니놈한테 이야기 안 한 것뿐이지 있었어, 내 동생. 그리고 당신 집에서 애타게 찾던 동생을 얼마 전 찾게 되었고, 그런 소중한 내 동생을 네가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지. 내 동생은 너희를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인간이란 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괴롭히며 못 살게 살 수 있냐고? 그러면 정말로 애미가 진짜 세아가 네 친동생이라는 소리니? 어머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큰 실수를 했구나. 아이, 정말 미안하다. 세아가 그만 마음 풀거라.
애미가 세아가 네 친동생인 줄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재수 씨가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그랬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네, 형수님.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저희 집사람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할게요. 맹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오늘부로 제 동생 이 집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 동생 이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그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히 계세요. 전 동생 손을 꼭 잡고 그 집구석을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동생의 물건들이야 새로 사면 되는 것이고 제 동생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제 신랑과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이 계속 왔었지만 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희 회사에 예비 신랑을 비롯하여 시댁 식구들 전부 모이게 했죠. 마지막으로 결판을 내야 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보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실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면 바로 직원들을 불러달라고 저희 비서에게도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예비 신랑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은 저와 동생을 보자마자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미야, 그동안 내가 전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지나쳤었어. 애미 너랑 가깝다고 생각하다 보니 허물없이 지내려다 내가 그만 실수를 했지 뭐니.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안 될까? 여보, 나도 잘못했어. 그만 집으로 돌아와. 당신 없으니까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집안도 엉망이고 아주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 난 당신이 빨리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재수 씨가 잃어버린 자기 동생인 줄 알았으면 진작 신경 써줬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실수한 것 같아.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그만 화 풀면 안 될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래, 세아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잘해보면 어떻겠니? 세아가, 네가 정말로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자매끼리 서로 의지도 될 테고 얼마나 좋아. 앞으로는 내가 애미한테도 정말 잘하마. 왜? 이제는 제 동생에 이어 저까지 부려먹고 살려고요? 민정이가 제 동생이라고 하니 이제야 아쉬워졌나 봐요? 그동안은 왜 저희 동생한테 잘해주지 못했는데요? 당신들이 무식해서 뭘 모르는 것 같아 설명해 주는데 사람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야. 정신적으로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라고. 게다가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내 동생한테 손찌검까지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두 사람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빌지 않니? 자기야, 우리 가족들 모두 정말 미안해. 내가 대표해서 이렇게 사과할게.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자. 응? 제발, 자기야. 안 그래도 나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그게 정말이야?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거냐고. 자기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세아가 정말 고맙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아니.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나 본데 거지 같은 당신들 빼고 앞으로 내 동생이랑 나랑 다시 잘 시작해보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결혼도 없었던 걸로 하자. 네 놈이 내 동생한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같은 놈이랑 결혼했다가는 아주 내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해줄 일은 영원히 없을 거란 소리지. 그리고 내 하나뿐인 동생은 당신 동생 놈이랑 이혼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안 돼, 자기야. 그럴 수는 없어. 이제 와서 자기가 나 버리면 나는 끝장이라고. 자기만 믿고 일 벌려놨는데 자기가 나 안 도와주면 우리 회사 망한다고. 그러면 가족들은 뭘 먹고 살라고? 여기저기 빌린 그 많은 돈을 나보고 어떻게 갚으라고? 그거야 네 놈 사정이고. 네 놈은 내 동생 괴롭힐 때 내 동생 사정 봐주면서 괴롭혔니? 당신들 내 동생 보고 모자라다고 했지?
그러는 당신들이야말로 얼마나 모자라면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내 동생 없으면 밥 하나 할 줄 모르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 세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거라. 형수님, 이혼이라뇨. 절대 안 됩니다. 저 집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집사람 제가 아직 많이 사랑한다고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사랑한다는 놈이 너 하나 믿고 시집온 내 동생이 네 엄마랑 네 놈 형한테 괴롭힘 당할 때 지켜만 보고 있었냐? 아니지. 내 놈도 같이 괴롭혔지. 내 놈이 저 두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야.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저는 동생 속 시원해지라고 동생이 보는 앞에서 예비 시동생이었던 놈을 원 없이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그리곤 직원들을 불러 세 사람 모두 쫓아냈죠. 악에 받쳐 침까지 흘리며 울며 불며 매달리려 하는 시모를 향해 저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될 몇 마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줌마, 우리 동생한테 불임이라고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었지?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맞은 내 동생 병원에 진단서 떼러 가면서 산부인과도 데리고 가봤거든? 그런데 우리 동생 아주 건강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래도 당신 아들한테 있는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당신 아들 병원에 데리고 가보라고. 당신 아들이 불임인 것 같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아들이 아이를 못 가진다는 소리야? 지금 그 소리냐고. 제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지 예비 시모와 시동생은 정신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저야 아이를 못 가져도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비 시모와 시동생에게는 꽤나 절망적인 소리였나 봅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이었던 놈은 저를 붙잡으려 애를 썼고요. 전부 소용없는 일이었지만요. 그 후 저는 동생과 예비 시동생 놈을 이혼시켰고 예비 시모와 시동생에게 제 동생을 괴롭힌 것에 대한 위조료까지 전부 받아냈습니다. 중간에 제가 자기 아들을 때렸다며 예비 시모가 저를 고소할 거라고 하기에 얼마든지 해보라고 했죠. 저도 당신이 내 동생 때린 거 고소할 거라고 맞받아치면서요. 동생은 제가 자기 남편을 때려준 것을 보니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아주 속 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예비 신랑의 회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용해 무턱대고 일을 벌리려 하다가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비 신랑 가족들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빚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동생이 저희 동생을 포기 못하고 다시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 동생은 그런 예비 시동생을 향해 뺨을 한 대 날려주었다고 합니다. 저와 살며 진짜 가정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시댁 식구며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일을 해결하고 전 동생을 데리고 부모님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한동안 부모님 산소 앞에 앉아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을 다독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동생 고집에 우리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혹시 모르니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 동생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제 친동생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동생은 늦가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아로 홀로 살아왔으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라고 했죠. 동생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기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의 꿈을 열심히 응원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저의 소식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자면 저도 아주 잘 지내는 중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잔소리를 동생에게 들으면서요. 사업을 하려면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며 동생의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만큼 행복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찾아
이제는 하늘에서 마음 놓고 편히 쉬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두 자매 서로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썰TV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